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제는 56이 된 엄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극성 맞다거나 팔자가 드센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아들 철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그리고 제 삶은 철수가 겨우 4살이 되던 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하고 회복하던 그날 밤 낯선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충격적인 바람피는 내용들이 저에게 일어났다니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눈물이라고. 아들까지 버린 전 남편을 버리고 전 아들과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눈물샘은 가난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환경 앞에서 오래전에 말라버린 뒤였거든요. 저는 미련 없이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남편에게서 받은 것은 이혼하기 직전까지 욕설을 받았습니다.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에게 말했죠. 너는 너무 드세. 네 팔자가 사나우니 나라도 도망가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사납다면 이 사나운 팔자로 내 아들의 앞길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뿐인 철수를 부끄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우아하게 커피 마시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제 몸뚱이가 곧 돈이었기에 제 일터는 언제나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을 떴습니다. 신문 배달이 저의 첫 일과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얼굴이 찢어지는 듯 아파도 여름날 땀이 눈을 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곧 철수를 키우는 돈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부터는 식당 주방 보조 일을 했습니다. 펄펄 끓는 국솥 앞에서 온종일 서서 김치를 썰고 설거지를 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허리는 늘 구부정했지만 제게는 철수가 밥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발목이 크게 부러졌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주일치 일당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통깁스 말고 반깁스로 해주세요.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저 아니면 아이를 굶겨야 합니다. 의사는 혀를 찼지만 저는 결국 반깁스 상태로 절뚝거리며 일을 나갔습니다. 퉁퉁 부은 발을 질질 끌면서도 저는 철수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엄마 때문에 주눅 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가난이 우리 모자를 덮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공장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속에서 저는 오직 철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이 돈만이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다. 저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가난이 주는 비참함과 굴욕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마침내 저는 제 아들 철수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공부하여 지방이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낡은 정장을 입고 졸업가운
가운을 입은 철수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왕관을 쓴 여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은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제 내 삶은 끝났고 아들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졸업 후 2년 동안 백수였습니다. 첫 6개월은 대기업이라는 꿈을 꾸며 서울로 면접을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6개월은 중견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췄지만 서류조차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1년은 무너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이 혹시라도 풀 죽을까봐 잔소리 대신 응원만 했습니다. 괜찮다 철수야, 엄마가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천천히 찾아라. 하지만 제 속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20년간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은 제 살을 깎아내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아들 역시 힘들었겠죠. 처음에는 아침마다 깔끔한 옷이라도 챙겨 입고 도서관에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불안감과 자괴감이 섞인 아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이 정도밖에 물려주지 못했구나. 내가 가난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구나. 저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곧 무엇이라도 해서 아들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2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아들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 드디어 아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았구나. 하지만 아들이 제게 내민 것은 캄보디아 해외 취업이라는 제 삶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악마의 유혹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중심에는 아들이 가장 신뢰했던 대학 선배 민준이라는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방구석에 갇혀있던 철수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이유를 깊이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안도감만이 저를 지배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차가운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 애가 들고 온 소식은 바로 캄보디아 IT 회사 취업이었습니다. 철수가 제게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정성스레 끓인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아들은 평소답지 않게 밥을 깨작거리더군요. 수저를 내려놓은 철수가 제게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 형이랑 얘기 잘 됐어요. 저 캄보디아 갈게요. 어머니 뭐 캄보디아? 거기를 왜 가? 취업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해야지. 갑자기 캄보디아는 무슨 소리야? 엄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민준이 형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계 IT 회사의 관리직으로 저를 추천해 줬어요. 형이 그 회사 부사장님이랑 직접 연결해 줬고요. 저는 철수의 말에 이미 불안감으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아들을 겁먹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철수야, IT 회사? 내 전공은 국문학이 아니었니?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잖니? 그리고 왜 한국 회사인데 캄보디아까지 가서 일해야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화상회의로 다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엄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제는 융합이 대세예요. 제가 한국 문화를 아니까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 1,000만 원이래요.
세후 1,000만 원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액수는 20년간 제 삶을 짓눌렀던 가난의 그림자를 한순간에 지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주어지는 대가는 없다는 것을요. 2년 동안 백수였던 제 아들에게, 경력도 없는 아들에게 월 1,000만 원을 준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분명한 덫이었습니다. 철수야, 엄마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네가 지금 돈 때문에 눈이 먼 것 같구나. 월급 1,000만 원? 그 돈이 왜 그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니? 한국에서 대기업 부장도 받기 힘든 돈이야. 무슨 일을 하기에 그 돈을 주는 건데? 엄마, 거긴 물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싸고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가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이 형이 그러는데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IT 기술이 없어서 난리래요. 우리가 가면 거의 기술자 대우를 받는다고요. 기술자? 철수야, 너 정신 차려. 네가 무슨 IT 기술이 있어? 네가 잘하는 건 한글 맞춤법밖에 없잖아. 거짓말 좀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이상한 조직에 엮이려는 거지? 보이스피싱이니? 마약 운반이니? 네가 그 돈을 벌어오면 엄마가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이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가난에 대한 분노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그 순간 철수에게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20년 전에 아빠한테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세상 모든 걸 의심하고 불신하잖아요. 왜 엄마의 불행한 경험을 나한테까지 더 씌우려고 해? 아들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엄마의 불행한 경험. 그래, 나는 아들을 너무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불안이 아들을 더 숨막히게 했을지도 모른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이혼. 당시 남편이 제게 했던 말. 너는 너무 드세다는 말이 다시금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조차 독한 엄마였던 것일까요? 엄마는 몰라. 내가 2년 동안 방구석에서 겪었던 지옥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하지? 오늘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 엄마는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오는데 나는 그 돈으로 밥 먹고 잠만 자는 기생충 같았어. 민준이 형 말이 맞았어. 철수야, 내가 지금 서울에서 월 200벌 동안 남들은 해외 나가서 월 1,000만 원씩 벌어와. 너희 엄마 고생 그만 시키려면 네가 빨리 성공하는 수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단 말이야. 나도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얼마나 큰데. 내 아들은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아는 걸까? 아니야, 나는 이 아이를 키우느라 내 몸뚱이가 망가져도 좋았어. 하지만 내 아들이 범죄 조직에 이용되거나 혹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어. 캄보디아, 왜 하필 캄보디아니? 내 선배 민준이라는 애는 내가 대학 때 딱 한 번 봤지만 눈빛이 영 탐탁지 않았어. 너무 쉽게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단다. 아들아, 그 돈은 독이 묻은 꿀이야.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아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철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직감만이. 그 캄보디아행이 지옥행 편도 티켓임을 끊임없이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업 해외 IT 관리직 월 1,000만 원 검색할수록 나오는 기사들은 모두 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청년 노예 계약, 보이스피싱, 강제 가담 여권 탈취. 저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마침내 비행기 표와 숙소 예약 문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비행기 표도 끊어줬어요. 회사가 제공해 준 거라 안전해요. 1년 뒤에 제가 돌아올 때는
엄마를 모시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제발 이제는 저 좀 믿어주세요.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걱정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반항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벽이 아들의 성공을 향한 갈망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짐을 함께 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철수의 캄보디아 출국일, 비행기 이륙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목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끓여놓은 미역국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고 속은 뒤집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겪은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공포와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나는 왜 저 아이를 막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좀 더 일찍 돈을 많이 벌어놓았더라면. 후회와 자책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낡은 전셋집 거실 한가운데 놓인 철수가 짊어질 커다란 배낭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들의 옷가지와 여권, 그리고 어머니의 불안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아침을 먹지 못하는 저를 보며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나가봐야 해요. 민준이 형이 공항에서 보자고. 엄마,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1년 뒤에 웃으면서 꼭 돌아올게요.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애도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백수 생활이 준 절망감과 1,000만 원이라는 유혹 앞에서 아들은 자신의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알았다. 엄마가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세상이 무서운 거지 알았으니 이제 가자. 엄마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저희 모자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한강 다리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풍경들이 마치 이것이 내가 보는 마지막 한국 풍경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묵주를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제 아들에게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종교가 깊지 않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절규였습니다. 배경음악 공항의 시끌벅적한 소음과 안내방송이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저는 오히려 고독한 섬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게는 이곳이 아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르는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 아들이, 왜 하필 그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야 했을까? 저마다 저렇게 밝게 웃으며 나가는 젊은이들 속에서 내 아들 철수의 앞길에만 어둠이 깔린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흘린 눈물과 땀이 이 아이의 안전만큼은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요? 출국 수속이 진행되는 카운터 앞에서 철수는 짐을 붙였습니다. 민준 선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게이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수속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비행기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 이제 이곳을 통과하면 저는 아들을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철수야, 몸 조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전화는 꼭 받아야 한다, 알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 심사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애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제 심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로 향하는 그 비행기가 제 모든 희망과 미래를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모습이라도 더 담아두고 싶어서였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엄마, 갑자기 불안해서 못 가겠어라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철수야, 제발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돈 필요 없어. 너만 옆에 있어다오. 2년 더 백수로 살아도 괜찮아. 엄마가 평생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러니 제발 가지마. 그렇게 20분, 30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게이트는 이미 닫혔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이 저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천장에 달린 대형 TV 모니터에서 갑자기 속보라는 붉은 자막과 함께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재앙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제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 벤치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탄 비행기가 곧 이륙할 시간, 제 마음은 이미 캄보디아 상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천장에 매달린 대형 TV에서 갑자기 속보라는 빨간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TV 앵커가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고액 연봉 취업 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오늘 새벽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당을 국내에서 일괄 검거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TV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젊은이들이 짐을 싼 채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과 함께 낯선 건물에 CCTV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귀에서는 이명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른 채널의 TV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긴급 속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로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IT 관리직이나 고소득 사무직을 미끼로 국내 청년들을 유인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월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착한 피해자들은 곧바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되어 조직적인 범죄에 강제로 내몰렸습니다. 앵커는 계속해서 끔찍한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심지어 마약 운반까지. 이 모든 범죄에 가담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비인간적인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생명까지 위협받았다고 했습니다. TV 앵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일당 중에는 국내 대학생들을 직접 포섭하여 인재로 위장시켜 조직에 끌어들이는 포섭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대학 선배나 지인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이용해 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기 조직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너머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민준이, 철수의 선배 민준이잖아. 제 아들에게 월 1,000만 원을 약속하며 캄보디아행을 부추겼던 바로 그 대학 선배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철수에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내 아들을 끔찍한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악마였던 것입니다. 민준이 사기 조직의 핵심 포섭조 일원이었다니 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아들 철수는 민준에게 속아 넘어가 민준이 마련해 놓은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곧 이륙할 것입니다. 이륙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아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감금될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전화 받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아들아, 전화는 계속해서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손이 닳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전화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았고 어떤 이는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조차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오직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만이 존재했습니다. 공항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행 112 항공편이 곧 이륙할 예정이라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늦었다. 이미 늦어버렸다. 내 아들은 그때였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가 갑자기 뚜뚜하는 연결음 대신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여성의 안내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몇 번 더 부르다가 결국 공항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뉴스를 확인하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비행기 이륙 직전이라 공권력을 동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만이 제 심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던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어둠 속에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말은 제 아들이 이미 연락 두절 상태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절망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찰칵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도 반응할 힘이 없었지만 낯선 기척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캐리어를 내려놓는 제 아들 철수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끔찍한 진실을 목도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들이 집에 돌아왔었는지, 비행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겨 오열했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연신 빌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캄보디아행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민준이 아닌 다른 대학 선배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공항 TV 속보를 보고 민준의 정체와 조직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아들에게 절대 비행기에 타지 말고 도망치라고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아닌 뉴스가 제 아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탐냈던 월 1,000만 원이라는 허황된 금액 뒤에 보이스피싱 마약 운반 감금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늪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백수 생활에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저의 헌신적인 경고와 사랑을 외면하고 한탕주의의 유혹에 넘어갔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온전한 모습과 진심 어린 반성만으로도 지난 20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희생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돈의 유혹은 저희 모자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숨을 돌리게 하고 다음날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대학 선배 민준의 모든 행적과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포섭수법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출국 직전에 돌아온 것은 기적과 같은 천운이었다는 경찰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했습니다. 아직 더 경찰서에 가서 몇 번 더 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아들이 많이 위축됐지만 당분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큰 수익을 준다는 말에 절대 속지 않을 거라 다짐합니다. 사기가 분명하고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